그날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우산을 써도 비가 스며들 만큼 끝없이 내리는 봄비였죠.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세상은 마치 흑백 사진처럼 모든 색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비를 뚫고 한 채의 집을 보러 갔습니다. 5층 빌라의 301호. 생각보다 너무 싼 매물이라 조금은 불안했지만 전 주인이 해외로 급히 이민을 가게 되어 헐값에 내놓은 거래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마음을 눌렀죠. 요즘 같은 집값에 이런 가격이라니 기회였습니다. 바로 계약하셔도 됩니다. 이 가격에 이 평수면 정말 귀한 거예요. 중개인은 연신 우산에 튄 빗물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급했고 눈빛은 제 반응을 살피는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데도 301호 현관문만 유난히 어두웠어요. 마치 빛이 그 문 앞에서 멈추는 것처럼. 다른 집들은 초인종 옆에 작은 조명이라도 있었지만 이 집만은 그마저 없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중개인이 열쇠를 돌리는 순간 묵직한 쇠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야 했습니다. 집은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있는데도 햇빛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햇빛이 들어오긴 했지만 마치 무언가에 걸러진 것처럼 희미하고 탁했습니다. 등을 켜야만 실내가 제대로 보였고 켜진 전등조차 어딘가 힘없이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벽지는 눅눅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축축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곰팡이 냄새는 아니었지만 뭔가 오래된 습기 같은 게 배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한기가 돌았어요. 밖에서 비바람이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유리창은 빗물로 뒤덮여 바깥 풍경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전 주인이 환기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며칠만 창문 열어두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중개인은 애써 밝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현관 쪽으로 다시 걸어갔고 저는 혼자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먼지는 발자국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최근까지 이곳을 걸어 다닌 것처럼. 이 집 얼마나 비어 있었던 거죠? 한 두 달 정도요. 2달. 그런데 이 정도로 습하고 어둡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으니 그저 날씨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계약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에 이끌린 걸까요? 중개인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묘한 미안함 같은 게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럼 좋은 날 뵙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떠났고 저는 그 텅 빈 집 안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사한 뒤 첫 주 저는 집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보냈습니다. 가구를 들이고 짐을 풀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창문은 뿌옇게 흐려 있었고 아무리 청소해도 바닥은 끈적했습니다. 이상한 건 햇빛이었습니다. 남양집인데도 해가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오전에도 오후에도 거실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마치 이 집만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딸이 처음 집에 왔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엄마, 여기 냄새도 이상해.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새벽지 냄새일 거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첫 달이 지났습니다. 식물이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거실에 두었던 화분들이 일주일 만에 시들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부족한가 싶어 창가에 두었지만 오히려 더 빨리 말라갔습니다. 잎은 검게 변했고 줄기는 축 늘어졌죠. 이상한에 물도 잘 주고 있는데 저는 매일 물을 주었지만 식물들은 마치 이 집의 공기를 거부하듯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화분이 죽던 날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흙 속에서 작은 벌레들이 기어 나오고 있었어요. 하얀색의 마치 구더기 같은 것들이. 그것들은 화분을 벗어나 바닥으로 기어갔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공기청정기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었고 필터는 일주일마다 교체해야 할 정도로 더러워졌어요. 무엇이 이렇게 공기를 오염시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구에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프레임, 옷장 뒷면, 신발장 안쪽. 곰팡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번져갔습니다. 검은색, 녹색, 하얀색, 여러 가지 색의 곰팡이가 집 안 곳곳에 퍼져나갔어요. 엄마, 여기 너무 습한 거 아니야? 제습기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딸은 걱정스럽게 말했고 저는 제습기를 3대나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제습기통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물로 가득 찼고 그 물은 이상하게도 탁했습니다. 이상하게 가족들도 잇따라 아팠습니다. 가장 먼저 아픈 건 딸이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느 날 저녁 딸이 소파에 쓰러지듯 앉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병원 가자. 저는 서둘러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스트레스성 두통 같습니다. 충분히 쉬세요. 하지만 딸의 두통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쉬어도 두통은 계속되었고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딸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손녀가 아팠습니다. 할머니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5살짜리 손녀가 새벽에 깨어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문 밖에서 누가 긁는 소리요. 저는 황급히 문을 열어봤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아이는 그날 이후 열이 났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39도를 넘나들었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손녀는 결국 일주일간 입원했고 퇴원했을 때는 몸무게가 3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좀 불길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단지 환경에 적응하는 중일 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위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얼굴과 손발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119, 빨리. 저는 다급히 전화했고 사위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했지만 무엇에 대한 알레르기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집에 곰팡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곰팡이 포자가 폐로 들어가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곰팡이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락스로 닦고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온 집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곰팡이는 다시 자라나 있었습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팔도 다리도 마치 납덩어리처럼 무거웠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이 다급히 119에 전화했고 저는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집을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아픈 걸까? 왜 식물들은 죽고 곰팡이는 계속 자라나는 걸까? 왜 이 집은 햇빛이 들지 않는 걸까? 그 무렵부터 잠만 들면 악몽을 꿨습니다. 첫 번째 악몽은 복도 꿈이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리 오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쉰,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고 걸으면 걸을수록 복도는 더 길어졌습니다.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만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복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제 손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밑에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 복도의 먼지였어요. 두 번째 악몽은 창문 꿈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울이 아닌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은 이상하게 벌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웃지 않는데도 창문 속 제 모습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이상하게. 저게 나야? 제가 손을 들자 창문 속 모습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제 손이 아니었어요. 손가락이 더 길었고 손톱은 날카로웠으며 핏줄이 검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창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끼익끼익. 유리창을 긁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뛰어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가락 밑에는 피가 나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뭔가를 긁은 것처럼.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더 쉬라고 했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 혼자 그 집에 있다는 게 불안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침대 밑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저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시커먼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물은 끈적했고 악취가 났어요. 마치 하수구 물 같았지만 이 집은 5층인데 어떻게 이런 물이 고일 수 있을까요? 저는 물을 닦아냈지만 다음 날 아침 그 물은 다시 고여 있었습니다. 더 많이.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우리 집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가워서 다가갔지만 어머니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네가 살 곳이 아니다. 이미 주인이 있어. 주인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사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이불 아래에는 또 다른 제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누워있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모습.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15년 전 그날 그대로 멈춰 있는 제 모습. 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보였고 귀를 막아도 소리가 들렸거든요. 남편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누가 우리 방에 들어왔었어요. 무슨 소리야? 분명히 봤어요. 문이 열리고 누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 우릴 내려다보다가 나갔어요. 꿈을 꾼 거겠지. 아니에요. 꿈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울먹였고 저는 더 이상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 집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팔자. 아무리 싸게 샀어도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아프고 집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저는 미쳐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이 집 팔고 싶은데요. 아, 301호요? 그게.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는 난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집은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집에 대한 소문이 있어서요. 무슨 소문? 중개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그 집에서 일가족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온 가족을 죽이고 자살했어요. 그 이후로 그 집은 계속 비어 있었고 가끔 세입자가 들어와도 얼마 못 가 나갔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말 안 했어요? 법적으로는 고지 의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급하게 계약하셔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살, 일가족, 15년 전.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매물을 내놓았고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가끔 문의가 와도 주소를 말하면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집의 과거를. 이렇게는 못 살아. 그냥 나가자. 남편이 말했지만 계약금도 이사 비용도 이미 다 쓴 상태였습니다. 다시 이사 갈 돈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집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느릿느릿 우리 집 문 앞까지 걸어오는 소리. 현관문 손잡이가 덜컹거리는 소리. 누군가 열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창문에서 긁는 소리. 5층인데도 누가 밖에서 창문을 긁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겠어.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이상했어요. 소유권 이전 날짜 2010년 4월 23일. 15년 전. 정확히 일가족 자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15년 전에 제가 이 집을 샀을 수 있죠? 15년 전 그때 저는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고 이 집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전 소유자 이름도 이상했어요. 이지선. 그 이름은 제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5년 전에 자살한 제 친구의 이름이었어요. 설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제 친구 지선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여러 번 만나 위로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 집 주소가 여기였던가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저 친구의 장례식에만 다녀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부는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15년 전부터 이 집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및 화장실. 남편이 남긴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면도기도 옷도 신발도 마치 처음부터 남편이 없었던 것처럼. 이게 무슨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자동 응답만 들렸어요.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위에게도 손녀에게도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냐. 저는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액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했어요. 아니,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이 바래듯 얼굴의 윤곽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액자를 만지자 사진은 더욱 빠르게 색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텅 빈 배경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저 빈 공간만 남은 사진. 이게 대체 그때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 제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피부는 투명하게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으며 표정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사진 속 인물처럼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듯한 얼굴.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집, 계속 죽어가는 식물들, 끊임없이 피어나는 곰팡이, 아프기만 했던 가족들,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사람들. 저는 침착하게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더듬었어요. 2010년 4월 23일. 그날 저는 친구 지선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로 울먹이며 좀 와줄 수 있어? 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걱정되어서 그녀의 집으로 갔어요. 5층 빌라 301호.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선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걸어갔고 그리고 기억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에 기억이 없어요. 다음으로 기억나는 건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쇼크 상태였다고 했고 경찰은 친구의 죽음을 목격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합니다. 제가 정말 그날 살아서 나온 걸까요? 저는 다시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는 그대로 있었고 침대 밑에는 여전히 시커먼 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물속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윤곽. 희미한 사람의 윤곽이 물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추며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 윤곽은 천천히 선명해졌고 그 모습은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아니야, 이건 그림자일 뿐이야.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지만 그 형상은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는 제가 항상 끼고 다니는 반지가 있었어요. 아니야. 저는 뺨을 꼬집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핥히었지만 피가 나지 않았어요. 숨을 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 15년 전 그날 친구의 집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이 집에서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저는 살아있다고 믿으며 이곳을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도 이사도 병원도 모두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은 15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더럽고 낡고 버려진 집. 벽지는 찢어져 있었고 가구는 부서져 있었으며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제가 새로 산 가구도 벽지도 가전제품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거겠죠.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에는 경찰 차단선이 쳐져 있었고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이 집은 15년 동안 봉쇄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죽은 자들만 남겨진 곳. 나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더 투명해져 갔어요. 윤곽이 흐려지고 색이 빠져나가고 존재감이 옅어지는 제 모습. 마치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었습니다. 실체 없이 떠도는 존재. 그리고 거울 너머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지선과 그녀의 가족. 그들은 저를 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미안해, 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내가 왔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걸 끝낸 뒤였어. 넌 그걸 보고 쇼크로 쓰러졌고 그리고 내가 죽은 거야? 아니, 내 육신은 살아서 나갔어. 하지만 내 일부는 여기 남았어. 이 집의 공포와 슬픔에 갇혀서.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제 육체는 15년 전 병원으로 실려가 회복했지만 제 정신의 일부는 이 집에 남겨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정신은 15년 동안 이곳에서 같은 악몽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을 사고 이사하고 가족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진실을 알게 되는 그 끔찍한 과정을. 어떻게 나가야 해?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깨달아야 해.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죽은 건 아니지? 아니, 넌 아직 살아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거야. 15년 동안 혼수 상태로. 그럼 넌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선택해야 해. 이곳에 남을 건지 아니면 돌아갈 건지.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먼 곳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햇빛. 이 집이 잃어버렸던 그 따뜻한 햇빛. 돌아가고 싶어. 진짜 세상으로. 그럼 이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보지 말고. 저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집안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구가 흔들리고 벽이 갈라지고 천장이 무너지고. 빨리.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빛을 향해 달렸어요. 뒤에서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빛을 향해, 햇빛을 향해 달렸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깨어났어요, 선생님.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달려왔고 제 눈을 들여다봤어요.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잤죠? 15년입니다. 15년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15년. 제가 그 집에서 보낸 시간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가족은 어디 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매일 오셨어요. 지금도 로비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따님도.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딸도 살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최소한 저는 살아 있었고 이곳은 진짜 세상이었으니까요. 재활에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걷는 법을 다시 배우고 말하는 법을 다시 익혔어요. 그리고 퇴원하는 날 저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5층 빌라 301호.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재개발 예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가 301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여전히 경찰 차단선이 쳐져 있었고 자물쇠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가득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오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언제든 돌아와.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 빌라를 빠져나왔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고 딸과 손녀를 만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꿈을 꿉니다. 어두운 복도, 낯선 얼굴, 그리고 그 집. 꿈속에서 저는 여전히 그곳을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깰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가 진짜로 그 집을 빠져나온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여전히 그 집 안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어제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이 넘는 편지.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1호. 그리고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파트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걸. 이야기가 오싹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